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서울 전역에 호우경보가 내려지면서 도로 곳곳이 통제됐고 임진강과 한탄강 유역에는 홍수특보가 발령됐습니다. 중부지방은 오늘 오후까지 시간당 70mm 이상의 강한 비가 내릴 것으로 보이고 정체전선이 서서히 남하해 남부에도 강한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인공지능을 이용해 산지에서 갑자기 발생하는 돌발 홍수를 예측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초단기 기상예보 정보만 있으면 비가 내리지 않은 상황에서도 돌발 홍수 발생 여부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유상임 서울대 재료공학부 교수가 신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습니다. 대통령실은 유 후보자가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R&D 시스템 혁신을 비롯해 우리나라 과학기술 정책을 강력히 이끌어갈 적임자라고 밝혔습니다. 한국수력원자력이 체코 신규 원전을 건설하는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됐습니다. 24조 원 규모의 사업비가 투입되는데 지난 2009년 UAE 바라카 원전 이후 15년 만에 쾌거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18일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서울 등 수도권 대부분 지역에 호우 경보가 발령 중인 가운데 중부지방은 오늘 오후까지 시간당 70mm 이상의 강한 비가 집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수도권에 강한 비가 계속 집중되면서 어제 오후 7시부터 오늘 아침 8시까지 파주 장담면에는 342mm, 인천 강화군에 336.8mm 등 경기 곳곳에는 300mm 이상의 강수량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오늘 새벽부터 아침 사이 경기 파주에는 시간당 75mm, 파주 판문점과 화성 향남읍에는 74mm 등 시간당 70mm가 넘는 극한 호우가 쏟아져 어제에 이어 호우, 긴급 재난 문자도 수도권에 총 21건이 발송됐습니다. 중부지방에 많은 비가 쏟아지면서 오늘 아침 7시 30분을 기준으로 서울과 인천, 경기, 강원에는 산사태 위기 경보가 가장 높은 단계인 심각 단계로 격상됐습니다. 수도권은 오늘 오후까지, 강원도는 저녁까지, 많게는 시간당 70mm 이상의 강한 비가 계속되겠고 남부지방에도 늦은 오후까지 시간당 20에서 30mm 안팎의 다소 강한 비가 내리겠습니다. 저녁에는 내륙 곳곳에서 소강 상태를 보이다가 내일 새벽에 다시 서쪽에서 비구름대가 유입되면서 이번에는 남부지방에 시간당 20에서 30mm의 비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서울 전역에 호우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시내 29개 하천과 도로 곳곳이 통제돼 있습니다. 오늘 아침 9시 기준으로 동부간선도로 수락 지하차도에서 성수 분기점까지, 내부 순환로 마장램프에서 성동 분기점까지 양방향 도로가 통제됐습니다. 잠수교 인도 구간도 보행이 전면 통제된 가운데 수위가 6.2m를 넘어 경계 단계가 되면 차량 통행까지 중단될 수 있습니다. 서울 시내 증산교 하부도로와 사천교, 영동 1교 하부도로, 철산교 하부도로와 가람길 서울시 차량정비센터에서 성동교 사이 구간, 광운로 광운대역 삼거리에서 월계역 사이 구간에서 양방향 전면 통제 중입니다. 중랑천과 불광천 등 시내 하천 29곳과 둔치 주차장 4곳의 출입도 통제됐습니다. 경기 북부에 호우경보, 경기 남부에 호우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곳곳에 홍수특보가 내려져 주의가 필요합니다. 경기도 파주시 문산천 만장교와 동두천시 신천 송천교에는 홍수경보가 내려졌습니다. 문산천은 새벽 3시 40분쯤 하천 수위가 홍수경보 기준치인 7.4m를 넘었습니다. 이곳의 과거 최대 홍수위는 2018년 5.6m인데 6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겁니다. 연천군 신천교와 포천군 포천대교, 가평군 조정천 대보교에는 홍수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연천군에 있는 군남댐 수위는 오전 9시 기준 31.86m를 기록했습니다. 안전수위인 40m까지는 8m 정도 남은 건데 댐 상황실은 전체 13개 수문을 전부 열어 방류량을 늘리고 있습니다. 물폭탄 같은 장맛비는 찬 공기가 정체전선을 파고들면서 불과 몇 시간 만에 만들어지는 작은 저기압이 원인입니다. 현재 과학기술로는 예측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게 기상청 설명입니다. 장하영 기자입니다. 앞이 안 보일 정도로 쏟아붓는 비. 서울 성북구에 시간당 80mm가 넘는 극한호우가 쏟아지는 걸 시작으로 종로와 중랑, 노원구에도 올해 처음으로 호우 긴급 재난 문자가 발송될 정도의 비가 쏟아졌습니다. 정체전선에서 발달한 작은 저기압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3km 상공은 차고 건조한 공기가 자리 잡고 있는데 아래에서는 수증기를 머금은 따뜻하고 가벼운 공기가 대량으로 유입되고 있습니다. 이런 조건 때문에 반복적으로 좁은 곳에 수직으로 강하게 발달하는 비구름대가 생깁니다. 그젯밤 충청도에서 시간당 최대 100mm 이상의 비가 내렸는데 보라색 아주 좁은 지역의 비구름대가 13km 상공까지 두텁게 발달한 걸 볼 수 있습니다. 큰 규모의 정체 전선 속에서도 건조역이 곳곳에 파고들면서 작은 규모, 중규모 저기압이 발생되면서 예상치 못하게 많은 비를 뿌리고 지나갑니다. 문제는 이런 저기압의 예측이 어렵다는 겁니다. 서쪽에서 유입되는 일반적인 저기압과 달리 중규모 저기압은 빠르면 몇십 분 만에도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중규모 저기압에 대한 예측을 한 모델은 현재까지는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과학적으로 이러한 굉장히 수 킬로미터 또는 수십 킬로미터 정도 되는 굉장히 발생 주기가 수시간 내에 발생하는 저기압들은 수치 모델이라고 하는 정구 모델 특성상 예측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과학적으로도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가 현재로서는 굉장히 어려운. 이런 비구름대는 낙뢰와 우박을 동반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속도와 위치를 가늠하기 어려운 극한호우가 점점 일상이 되고 있는 올여름. 언제든 예기치 않은 물폭탄이 쏟아질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실시간 예보를 챙기는 게 좋겠습니다. YTN 장하영입니다. 이렇게 갑자기 폭우가 쏟아지면 계곡이나 강물이 순식간에 불어나 눈 깜짝할 사이에 야영객들이 물에 휩쓸리는 경우가 많은데요. 국내 연구진이 산지에서 갑자기 발생하는 돌발 홍수를 예측하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임늘솔 기자입니다. 폭포처럼 흐르는 계곡물 위로 등산객들이 밧줄에 매달려 아슬아슬하게 건너갑니다. 국지성 집중호우에 계곡물이 불어나면서 등산객 10여 명이 고립됐다가 2시간 만에 구조됐습니다. 2년 전 강원도 강릉에서는 야영객 90여 명이 불어난 하천물에 고립됐다가 이틀이 지나서야 구조되기도 했습니다. 아차하는 순간에 고립될 수 있지만 문제는 폭우가 언제 얼마나 내릴지 모르기 때문에 사고를 예방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런데 국내 연구진이 산지에서 갑자기 발생하는 돌발 홍수를 예측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연구진은 인공지능의 강우 자료를 학습시켜 홍수 시점을 예측하고 디지털 트윈 기법을 적용해 돌발 홍수를 사전에 알 수 있도록 했습니다. 기존에는 기준치 이상으로 비가 내리면 하류에서 사이렌을 울려 대피하도록 만들었는데 물이 불어나는 속도가 매우 빠르거나 센서 설치 지역에 물이 불어나지 않으면 위험을 알릴 수 없었습니다. 이번에 개발한 기술은 초단기 기상예보 정보만 있다면 인공지능이 비가 내리지 않는 상황에서도 돌발 홍수 발생 여부를 예측하는 방식입니다. 특히 현장 센서 상태와 상관없이 넓은 산지에서도 미리 홍수 가능성을 알 수 있는 점이 장점입니다. 홍수를 미리 예보할 수 있는 기술이 되겠고요. 인공지능 모델을 활용하기 때문에 모든 지역에 대해서 반드시 센서가 설치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그 지역의 환경 정보만 어느 정도 이상 확보된다고 하면 또 실시간 수위나 유속 등 현장 정보를 인공지능 모델에 입력하면 곧바로 유량 계산도 해냅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홍수 예측 자료는 현장 알림판에 표시할 수 있어 야영객들의 사전 대응을 도울 수 있습니다. 갑자기 불어난 계곡물에 의한 야영객 고립이나 급류 사고는 한 해 평균 200여 건으로 7, 8월에 집중적으로 발생합니다. 연구진은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곳에 이번에 개발한 돌발 홍수 예보 시스템을 설치해 누구나 홍수 가능성을 미리 알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YTN 사이언스 임늘솔입니다. 인천 등에 내린 강한 비로 국제선 운항도 차질을 빚었습니다. 특히 인천공항 주변에 집중된 악천후로 다른 공항에 임시 착륙해 대기하거나 아예 이륙도 못하는 등 승객들의 불편이 이어졌습니다. 임성재 기자입니다. 여객기 안에 승객들이 앉아 안내방송에 귀를 기울입니다. 베트남 호찌민에서 출발해 인천공항으로 가던 베트남항공 여객기가 김포공항에 임시 착륙했습니다. VN 402편 호치민 인천행 항공기는 인천공항 기상 악화로 인하여 김포공항으로 회항했습니다. 인천공항 주변 기상 악화로 착륙할 수 없자 다른 공항으로 회항한 건데 승객들은 기내에서 꼼짝없이 2시간 50분가량을 대기해야 했습니다. 원래 목적지인 인천공항엔 예정 시각보다 4시간이 지난 뒤에서야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김포공항에 도착 후
계속 대기하라는 말만 있고 무한정 대기를 하라고 그렇게만 전달 받았는데 한 2시간 정도 지나고 나니까 그 항공편 급유를 시작한다고 하고 공항 탑승구 주변으로 승객들이 모여 있습니다. 저희가 최대한 빨리 승객들이 모시려고 했는데 후쿠오카 이제 운영 시간이 초과돼가지고 그게 이제 출발이 안 됐습니다. 어젯밤 일본 후쿠오카를 이륙해 인천에 도착할 예정이던 티웨이 항공편의 운항이 지연된 겁니다. 티웨이는 승객들에게 인천공항 악천후로 항공기 도착이 지연돼 연쇄적으로 이용에 불편을 끼치게 됐다고 공지했습니다. 하지만 애초 공지했던 55분 지연보다 대기 시간이 길어지면서 승객들은 이륙 소식을 기다리며 밤을 새우게 됐습니다. 승객 다수는 다시 도심으로 나가 숙소를 잡았고 여비가 떨어진 승객은 공항에 계속 머물며 항공사의 안내를 기다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수도권에 집중적으로 내린 비로 곳곳이 침수되는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갑자기 하천이 불어나 차량이 잠기거나 쏟아지는 비에 지하 공간이 침수되는 일이 반복됐는데요. 이런 일이 닥치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윤성훈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도로가 마치 하천처럼 변했습니다. 경기 북부 등 수도권에 내린 비로 도로나 지하 주차장 등 곳곳이 물에 잠겼습니다. 짧은 시간에 특정 지역에 많은 비가 집중되면서 피해가 커졌습니다. 좁은 지역에 단시간에 돌발성으로 내리는 집중폭우가 쏟아지는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지대 지대 같은 경우에는 돌발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피해에 노출되기가 쉬운. 반지하 주택이나 지하상가, 지하철역 등 지하 공간에 갑자기 물이 차면 어떻게 해야 할까? 호우주의보나 경보가 내려진 상황에서 지하 공간 바닥에 조금이라도 물이 차오르거나 하수구가 역류한다면 이미 위험하다는 신호입니다. 이럴 때는 우선 출입문부터 열어야 합니다. 문 밖에 물 높이가 50cm 정도만 돼도 압력 때문에 문을 열고 나가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문 밖으로 빠져나와 지상으로 대피할 때 승강기 이용은 피해야 합니다. 반전될 경우 다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하주차장에 있는데 물이 차기 시작한다면 경사로에 흐르는 물 때문에 차량 이동이 어려울 수 있는 만큼 차를 놔두고 즉각 대피해야 합니다. 그게 물이 한번 차기 시작하지만 정말 빠른 시간이에요. 진짜 수분 내에 또 그 목숨을 잃을 만큼 찰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좀 위험하다 조금이라도 감지가 되면 무조건 빨리 대피하는 게 사실. 자동차가 침수된 경우 차량 안팎 수위 차이가 30cm 이하가 돼야 문을 열고 나갈 수 있습니다. 문이 안 열릴 땐 자동차 좌석 목받침을 빼내 유리창을 깨고 탈출하고 고지대나 자동차 지붕 위로 대피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YTN 윤성훈입니다. 올여름 장마철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 차량이 2,000대를 넘어섰습니다. 손해보험 업계에 따르면 지난 6일부터 어제 오전 9시까지 손해보험 12개사에 접수된 침수 피해 차량은 모두 2,161대로 집계됐습니다. 추정 손해액은 196억 4,200만 원에 달합니다. 오늘 오전까지 수도권과 충북 북부에 또 한 차례 시간당 최대 70mm 이상의 집중호우가 예보돼 있어 차량 침수 피해는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업계와 금융당국은 올해부터 자동차 보험 가입 정보를 활용해 침수 피해가 우려되는 차량을 발견하면 차주에게 대피 안내 문자 서비스를 보내는 긴급 대피 알림 서비스를 운영 중입니다. 요즘 같은 장마철에 많이 찾게 되는 가전제품 바로 제습기인데요. 시중에 파는 제습기 성능을 비교했더니 일부 제품은 광고보다 성능이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황보혜경 기자입니다. 집안의 눅눅한 습기를 없애주는 제습기입니다. 빨래 건조에도 도움이 되면서 인기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제습기가 지금처럼 되게 비도 많이 오고 좀 습할 때 옷에서 냄새 나니까 근데 그럴 때 좀 도움되는 것 같고. 한국소비자원이 장마철 필수 가전으로 자리 잡은 제습기 9개 제품을 시험 평가했더니 2개 제품이 실제 제습량보다 더 높은 용량을 표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싱크에어 제품은 하루 제습량이 20리터에 달한다고 적혀 있었지만 실제로는 60%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습기 제거 성능도 제품마다 차이를 보였습니다. 성능이 가장 좋은 제품은 캐리어로 하루 제습량이 21리터가 넘어 성능이 가장 낮은 제품과 1.7배 차이 났습니다. 제습하는 데 드는 에너지 효율은 삼성전자와 LG전자, 위닉스 등 5개 제품이 상대적으로 우수했습니다.
특히 삼성전자의 전기요금이 월 평균 7,000원으로 가장 적었고 보아르는 10,000원으로 유지 비용이 가장 많이 들었습니다. 에너지 소비 효율 등급이 표시한 것과 달라 개선이 필요한 제품도 있었습니다. 위니아 제품의 그 에너지 소비 효율 등급 표시 라벨은 1등급으로 표시가 돼 있으나 시험을 해본 결과 2등급으로 나타나서 한국에너지공단에 표시 위반 사실을 통보하였습니다. 이번 시험평가 대상에서 빠진 제습기 제품은 한국에너지공단 누리집에서 제품 이름을 검색하면 성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신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에 유상임 서울대 재료공학부 교수를 지명했습니다.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오늘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유상임 후보자는 R&D 시스템 혁신을 비롯한 대전환기에 있는 과학기술 정책을 강력히 이끌어갈 적임자라고 설명했습니다. 정진석 비서실장의 발표 내용 그리고 유상임 장관 후보자의 말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대학에서 미래 연구자 양성에 매진하면서도 초전도 저온공학회, 세라믹 학회 등에서 학회장으로 활동하였을 뿐만 아니라 관련 분야 R&D 정책과 사업에 다수 참여하는 등 정부, 산업계, 연구계 등과의 소통 경험도 풍부합니다. 과학기술 분야의 오랜 연구 경험과 경륜을 바탕으로 R&D 시스템 혁신을 비롯하여 첨단 기술 혁명의 대전환기에 있는 우리나라 과학기술 정책을 강력히 이끌어갈 적임자입니다. 우리나라 발전에 기반이 되어왔던 과학, 기술, 정보, 통신 분야의 장관 후보가 되며 막중한 책임감과 소명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과학기술부의 산적한 현안 해결, 변화와 혁신 주도,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진입해서 급격한 변화가 진행되고 있는 세계 조류에 적절하게 대응하면 물론 나아가서 우리나라가 선도할 수 있도록 저의 혼신의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한국수력원자력이 체코의 신규 원자로 건설 사업의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됐습니다. 원자로 2기에만 24조 원 규모의 사업비가 투입되는데 지난 2009년 UAE 바라카 원전 이후 15년 만에 쾌거입니다. 박기원 기자입니다. 체코 정부는 신규 원전 사업의 우선 협상 대상자로 한국수력원자력을 선정했습니다. 한수원의 입찰서가 모든 부분에서 우수했다고 이유도 밝혔습니다. 유럽의 원전 강국 프랑스 EDF와의 2파전에서 압승을 거둔 겁니다. 특히 두코바니 원자로 2기의 우선 협상 대상자가 된 데 이어 테몰린에서 추가 원전 2기의 건설이 확정됐을 경우에도 협상 우선권을 갖게 됐습니다. 두코바니 원전 2기만 해도 사업비 24조 원이 투입되는 체코 정부의 역대 최대 규모 사업입니다. 원전 수출에 성공한 건 지난 2009년 UAE 바라카 원전 이후 15년 만입니다. 그 사이 수차례 도전해서 실패를 맛봤지만 끝내 우리 원자력 기술의 우수성을 증명하며 유럽 진출의 신호탄을 쐈습니다. 2009년 UAE 바라카 원전 수주 이후 15년 만에 쾌거이며 상업용 원자로를 최초로 건설한 원전의 본산 유럽에 우리 원전을 수출하는 교두부가 마련되었습니다. 한수원은 내년 3월까지 세부 조건을 체코 정부와 조율한 뒤 최종 계약을 맺게 됩니다. 이어 2036년 상업 운전을 목표로 2029년 착공에 나설 예정입니다. YTN 박견입니다. 우리나라가 체코의 신규 원전 건설 사업에서 우선 협상자로 선정된 데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세계 최고의 원전 산업 경쟁력을 인정받은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도 국내 원전 생태계가 완전히 정상화되는 계기가 마련될 거라고 기대를 나타냈습니다. 강희경 기자입니다. 한국수력원자력의 체코 신규 원전 수주 소식에 대통령실은 곧바로 환영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팀 코리아로 함께 뛰어준 기업인들과 원전 분야 종사자, 정부 관계자와 국민께 깊이 감사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세계 최고의 원전 산업 경쟁력이 인정받게 됐다며
최종 계약까지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세계 최고의 대한민국 원전 산업 경쟁력이 세계 시장에서 다시 한번 인정받게 되었다라고 하시면서 팀 코리아 정신으로 최종 계약을 위해 최선을 다해달라 당부하였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의 건설 단가이면서도 최고 수준의 안정성과 기술력을 확보하고 있는 점, UAE 바라카 원전 사업의 성공적 추진 경험 등을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의 배경으로 꼽았습니다. 또 민관이 하나가 돼 끝까지 최선을 다한 데다 윤 대통령의 원전 세일즈 정상회교와 범정부 차원의 전방위적 수주 지원이 모두 역할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페트로 피알라 체코 총리와의 정상회담을 시작으로 UN 총회, 나토 정상회의 등 기회 있을 때마다 대한민국 원전에 대한 세일즈 외교를 펼쳐왔습니다. 이번 원전 수주로 정부는 양질의 수출 일감이 대량으로 공급돼 원전 업계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도 이번 기회를 발판으로 탈원전 기간 어려움을 겪은 국내 원전 생태계가 완전히 정상화되고 원전 최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한국 기술로 원전을 지어 가동 중인 아랍에미리트 UAE 정부가 원전 추가 건설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하마드 알카비 오스트리아 주재 대사 겸 국제원자력기구 주재 UAE 대표는 로이터 통신 인터뷰에서 입찰 절차에 대한 최종 결정은 내려지지 않았지만 원전 추가 건설을 적극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알카비 대사는 추가 원전이 원자로 2기에서 4기로 구성될 가능성이 크고 올해 입찰 절차에 들어갈 수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UAE는 아부다비에서 서쪽으로 270km 떨어진 바라카에 전체 발전 용량 5,600메가와트 규모로 한국형 원전 4기를 건설해 지난 2021년부터 가동하고 있습니다. 알카비 대사는 이 원전을 건설한 한국을 우선 협상 대상자로 대우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모든 잠재적 입찰자에게 기회를 주기 위한 정책적 결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UAE 정부가 주요 원자력 기술 개발 업체들과 논의했다면서도 업체 이름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삼성전자와 구글의 AI 협력에 영향을 파악하고 있는 유럽연합 EU 집행위원회가 경쟁업체를 상대로 의견 수렴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U 집행위원회는 8쪽짜리 설문지를 배포해 삼성전자 스마트폰에 구글의 AI 모델 제미나이가 우선 탑재되면서 다른 생성형 AI의 탑재나 운용 등에 제한이 있는지 묻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런 설문조사는 구글과 삼성의 AI 파트너십 관련 정보를 요청했다고 밝힌 데 따른 후속 조처로 보입니다.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 EU 수석 부집행위원장은 지난달 28일 구글과 삼성전자 간 합의의 영향을 파악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요청했다고 말했습니다. 의견 수렴 절차는 이번 주 마무리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경쟁 제한 관행이 확인될 경우 구글과 삼성을 상대로 각각 반독점법 위반 조사가 개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전해드린 것처럼 우리나라가 프랑스를 제치고 24조 원 규모의 체코 신규 원전 사업을 수주했습니다. 이번 수주는 아랍에미리트 이후 15년 만에 원전 수출이자 유럽 진출의 교두보를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있는데요. 에너지 패러다임 변화 속에서 그 중요성이 더 커지고 있는 원자력 발전의 주도권을 우리나라가 잡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